오늘도 재밌는 옛날 영화 즐길 준비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옛날 영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한적한 고을의 사또로 부임한 태웅은 겉으로는 정직하고 엄격하고 공정한 관리처럼 보이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속내가 거먹게 타 있는 그의 이면에는 많은 비리와 악행이 숨겨져 있었죠. 태웅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백성들을 착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해왔던 인물이었습니다. 또 조금이라도 이쁜 여인네만 보면 불끈한 것에 욕구를 참을 수 없어 동네 여인네들을 무작정 탐하기도 했죠. 여인들은 그에게 만져졌지만 권력 앞에 아무런 저항할 수 없었고 끙끙 소리를 삼키며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를 막을 사람은 마을에 그 누구도 없었죠. 그래서 그의 악행은 날로 심해졌고 백성들은 점점 더 고통받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고을 중심에 위치한 관아는 커다랗고 위압적인 모습으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매일같이 백성들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죠. 모두 고통받고 있던 선량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사또 태웅의 집무실 앞에도 언제나 사람들이 그득그득했죠. 이들은 줄을 서 태웅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는데 대부분 신세 한탄을 하기 위해 모인 억울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한편 마을에서 삭바느질로 옷감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송해는 이번 달에도 세금 때문에 동생 연주와 함께 사또 앞에 잡혀와 있었습니다. 두 처자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이, 이번 세금은 너무 과합니다. 저희는 먹을 것도 부족합니다. 저희 가족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태웅은 차가운 눈빛으로 여인네들을 내려다보며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조용히 해라. 내가 정한 세금은 무조건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의 재산을 몰수하겠다. 송해와 연주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태웅은 더욱 냉혹하게 말했습니다. 굶어 죽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너희 모두 감옥에 쳐넣겠다. 그러면서 무서울 것 없는 태웅은 송해와 연주의 봉긋한 그곳을 움켜쥐면서 장난을 치기도 했죠. 수치스럽고 굴욕적이었습니다. 두 여인네는 중요한 곳이 사또에게 만져졌지만 권력 앞에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그저 불쌍하게 빌 수밖에 없었죠. 사또 태웅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백성들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았는데 가짜 문서를 만들어 백성들의 토지를 자신의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땅은 내 것이다. 내 땅에서 당장 나가라. 태웅은 자신의 주변에 부패한 관리들을 두어 고을을 장악했지만 은밀한 모임을 가지며 뇌물을 주고받았고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그들과 백성들은 사또와 그의 부하들로 인해 고통받았지만 감히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에서 홀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종아는 태웅의 눈에 들어 온갖 협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태웅은 종아를 불러 말했습니다. 종아야, 내가 참 곱구나.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겠느냐? 종아는 두려움에 떨며 대답했습니다. 사또 나리, 저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제발 저를 놔주세요. 태웅은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절하면 내 가족에게 큰일이 생길 것이다. 내 말을 따르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할 수 없이 종아는 그날 태웅의 처소에 들었고 온갖 능욕을 당해야 했죠. 사또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욕구를 푸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매우 과격하게 여인을 다뤘던 거랬죠. 결국 다음날 싸늘하게 변해버린 종아를 그의 아버지가 거두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을 전체에 공포와 절망을 안겼습니다. 그러나 태웅에게는 자신과 완전히 다른 딸이 있었죠. 태웅의 딸 희연은 아름다움과 총명함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또한 희연은 아버지 몰래 무예를 익히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태웅은 희연을 무척 아끼고 사랑했지만 딸의 장래를 위해서는 좋은 인연을 맺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을 부녀자들에게는 온갖 악행을 저질렀지만 자기 딸에게만은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희연은 아버지의 기대와는 달리 자유롭고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몰래 책을 읽는 것을 즐겼습니다. 어느 날 희연은 아버지의 서재에서 우연히 한 권의 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한양에서 유명한 선비 유도령의 글이었습니다. 그의 글은 종종 풍자와 해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희연은 그 글을 읽으며 유도령의 재치와 유머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글 속에서 조선의 부조리한 사회와 관습을 비판하는 내용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희연은 아버지의 서재에서 유도령의 글을 읽고 있는 중 갑자기 서재 문이 벌컥 열리며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희연은 깜짝 놀라 책을 숨기려 했지만 태웅은 이미 그녀가 무엇을 읽고 있는지 알아차렸습니다. 희연아, 내가 읽고 있는 저 글은 누구의 것이냐? 아버지, 유도령의 글입니다. 그의 글은 참으로 재치 있고 우리 조선의 못된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 많아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태웅은 딸이 그런 글을 읽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희연아, 이 유도령의 글은 좋은 글이지만 그것이 너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된다. 아버지의 경고를 무시하고 희연은 계속해서 유도령의 글을 읽으며 그의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희연은 아버지의 서재에서 유도령의 글을 읽고 있는 중 서재 창문을 통해 누군가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희연은 깜짝 놀라 창문을 향해 돌아보았고 그곳에는 유도령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고을을 지나가던 중 우연히 서재 안에 희연을 보게 되었고 그녀가 자신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호기심에 다가왔던 것입니다. 희연이 눈에 띄었던 것은 이목구비가 또렷한 미모와 한쪽 다리를 드러내고 있는 자태도 한몫했죠. 아가씨, 저는 고을을 지나가던 중 우연히 이곳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가씨가 제 글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유도령님 아니십니까? 전 희연이라고 합니다. 어찌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어떻게 이곳에 오신 건가요? 희연과 유도령은 이렇게 첫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며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사랑에는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웅은 딸이 유도령과 가까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희연은 밤마다 몰래 서재에 들어가 유도령의 글을 읽으며 그의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글을 읽고 잠들 때면 매일 밤 그가 그녀의 꿈에 찾아와 큰 붓을 꺼내어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 붓의 털 모양은 매우 특이했고 희연은 마치 신들린 듯 그의 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굵고 기다란 붓이 마치 자신의 몸을 휘감는 듯했고 그곳이 간지러워 앙하고 소리가 터져나오기도 했죠. 어느 날 밝은 밤 희연은 아버지 태웅의 서재에서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책장 뒤에 숨겨진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여러 가지 문서와 함께 한 통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희연은 호기심에 그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편지에는 유도령의 정체에 대한 비밀이 적혀 있었는데 놀랍게도 유도령이 임금에 숨겨진 아들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희연은 깜짝 놀라 편지를 품에 숨기고 유도령을 찾아갔습니다. 희연은 마음이 급해 발걸음을 재촉하며 생각했습니다. 유도령님이 임금님의 아들이라니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희연은 유도령이 자주 머무는 서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유도령은 서당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희연은 숨을 고르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유도령님,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는지요? 유도령은 희연의 긴장된 표정을 보고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희연 아가씨,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든 말해보세요. 희연은 떨리는 손으로 품에 숨겨둔 편지를 꺼내 유도령에게 건넸습니다. 이 편지를 보세요. 저희 아버지, 그러니까 사또 태웅님의 서재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유도령은 편지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는데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편지에는 그가 왕에 숨겨진 아들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희연 아가씨, 사실 저는 왕에 숨겨진 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해주세요. 제가 몰래 이 고을에 찾아온 것은 백성들의 삶을 이해하고 돕기 위해서입니다. 희연은 유도령의 고백에 놀랐지만 그의 진심을 이해하고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태웅은 희연과 유도령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인들을 동원해 희연을 감시하고 유도령을 고발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태웅은 유도령이 자신의 딸을 유혹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자칫 유도령으로 인해 그의 정체가 탄로날 때 나타날 사실 자체만으로도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날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웅은 밤마다 고을의 관리들과 비밀 회의를 열었습니다. 유도령이 우리 고을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 그 자를 잡아들여 문초해야 하오.
그러던 중 고을에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 고통받았고 관리들이라고 다를 바 없었죠. 하늘에 노한 것이었는지 부패 관리들이 더 병에 시달리기도 했죠. 마을에 병이 돌자 유도령은 궁중을 나올 때 들고 나왔던 귀한 약재를 써서 백성들을 돕기 위해 나섰고 희연도 그를 도와 함께 치료에 나섰습니다. 유도령은 밤낮으로 환자들을 돌보며 치료했고 희연은 그런 유도령의 헌신적인 모습에 더욱 반하게 되었습니다. 희연의 몸종 준수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희연과 유도령의 사랑을 응원한 인물입니다. 집에서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사또 태웅이 자신의 하인들과 작당을 하고 있는 사실을 몰래 보고 그의 계획을 눈치챘죠. 그리고 그는 급히 희연을 찾아갔죠. 아가씨, 큰일 났습니다. 나리께서 유도령님을 잡아 가두려 한답니다. 내일 새벽에 관군을 보내 유도령님을 체포한다고 해요. 희연은 유도령에게 달려가 함께 도망치자고 제안했지만 유도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희연 아가씨, 우리가 도망간다면 누가 이 고을 사람들을 돌보겠습니까? 저를 믿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희연은 유도령의 용기에 가슴이 뛰었고 두 사람은 불꽃 튀는 눈빛을 교환하며 태웅에게 맞서기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그날 새벽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며 관군들이 유도령을 체포하러 왔을 때 놀랍게도 수백 명의 고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유도령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칼날보다 더 날카로웠고 목소리는 천둥처럼 우렁찼습니다. 유도령 덕분에 병이 나은 백성들이 모두 힘을 합친 것이었죠. 유도령님은 우리의 은인이야. 그분을 해치려거든 우리부터 상대해야 할 것이다. 태웅은 이 광경을 보고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해졌습니다. 유도령은 품에서 옥새를 꺼내들고 높이 지켜들었습니다. 나는 조선의 왕자다. 모든 이들은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라. 이 말에 관군들은 놀라 무기를 버리고 무릎을 꿇었고 백성들의 환호성 속에서 희연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이때 태웅의 한 하인이 분함을 참지 못하고 유도령에게 칼을 들고 달려드는 것 아니겠습니다. 고함을 지르며 달려오는 하인을 칼로 상대한 것은 유도령이 아닌 희연이었죠. 희연은 아버지 몰래 익혀둔 무예를 이때 발휘하며 자신이 사랑하는 유도령을 몸소 지켜낸 것이었죠. 둘의 칼싸움은 백성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희연은 불과 몇 초씩 만에 정서방에 칼을 쳐내고 그를 제압했습니다. 유도령은 희연의 모습에 감동했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난 듯했지만 갑자기 태웅이 문서 하나를 꺼내들며 외쳤습니다. 유도령, 내가 왕자라고. 이 문서를 보아라. 내 어미가 실은 궁중의 천한 여인이었다는 증거다. 이 말에 모두가 놀라고 유도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희연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진정한 귀족은 피가 아닌 행동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백성들이 희연의 말에 동의하며 다시 환호했습니다. 유도령은 그런 희연의 말에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제가 어떤 출신이든 이 백성들과 그대를 위해 살 것입니다. 태웅은 마지막 수단마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금세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유도령님, 아니 천자,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도령과 희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유도령은 깊은 숨을 내쉬며 태웅에게 다가갔습니다. 태웅 어른,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신의 악행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을 위해 용서하고자 합니다. 유도령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희연도 아버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부터 백성들을 위해 살아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관리의 길입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물 속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웅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백성들을 위해 살겠다. 내 잘못을 뉘우치고 진정한 관리가 되겠다. 그렇게 모든 일이 마무리된 후 유도령과 희연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고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신방을 둘러싸고 춤을 추며 즐거워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마을의 짐꾼들은 술을 거하게 걸치며 유도령의 붓솜씨에 대해 이야기했죠. 유도령이 글솜씨도 뛰어나지만 붓솜씨는 더 뛰어나다는 소문이 있다네. 이때 옆에 있던 김서방이 물었습니다.
솜씨나 부솜씨나 같은 말 아닌가? 그때 이서방이 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아, 붓솜씨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겠네. 유도령이 항상 품에 가지고 다니는 붓이 있다네. 그 붓이 크기도 크지만 붓의 털 모양이 좀 특이하다네. 희연 아가씨도 그 붓솜씨에 당해 유도령에게 홀라당 넘어갔다지 뭐야. 아니, 그래 붓을 어떻게 사용하길래 희연 아가씨가 홀라당 넘어갔다는 건가? 이서방이 다시 말했습니다. 신방 안을 잘 보게. 그럼 볼 수 있을 걸세. 이렇게 짐꾼들끼리 말을 이어받고 있는 중에 신방에서 유도령과 희연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분위기가 고조될 즈음 희연이 물었습니다. 서방님, 그 붓은 어디에 쓰는 물건이죠? 유도령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에게 맡기고 잠시만 그대로 계시오. 그러자 유도령의 붓은 마치 춤을 추듯 한치 틈도 없이 구석구석을 지나갔으며 한 폭의 수채화를 그리는 듯 붓솜씨를 발휘했습니다. 장장 3일 동안 이어졌다고 합니다. 오늘의 옛날야화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옛날야화를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옛날야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